자, 그럼 먼저 우리 권순우 팀장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미국 증시가 확 올랐습니다. 딱 올랐습니까? 0.8%. 이 톤으로 조진다. 방송인이잖아. 네. 예, 다우존스는 0.8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31% 상승했고 S&P 500은 0.64% 상승했습니다. 네. 확 올랐다는 거는 설명할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뭐 핵심 소매 판매 증가에 경기 우려가 완화가 됐다 뭐 그러는데 그것도 소매 지수 자체는 이제 상무부 발표에 따른 2월 소매 판매 지수가 0.2% 증가를 해서 전문가들 전망치가 0.6이었는데 그걸 네. 좀 밑돌았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그 굳이 하위 지표인 핵심 소매 판매 이런 지표 본 적 있으십니까? 아, 그러니까 약간 오를 이유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없잖아요. 느낌. 뭐 이런 거는 원래 사실 평소에 중요하지 보던 않다. 지표가 아닌데 굳이 이것까지 찾아서 설명을 하는 거 보면 특별히 오를 이유는 없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한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어? 네. 예. 나 ETF 샀잖아. 아 그래요? 양자 컴퓨팅 ETF 샀잖아. 키움. 큐미였나? 하여튼 뭐 네, 있어요. 여기 네. 저희 여기에 많이 깔려 있었잖아요. 예. 그거 계속 깔려 있었죠. 네, 그거 샀어 나. 그게 지금 그 저기 GPT래 GTC를 네. 아, GTC 네. 앞두고서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요새는 CES보다 GPT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GTC. 나오고 있는데 정프로님 GTC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GTC 가. GTC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게 지금 자꾸 나오고 시장에서 있다는 거죠?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그 소식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인터넷으로 찾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다 잘 되죠? 네. 우리는 인터넷이 초고속입니다. 광 케이블. 예, 뭐 그렇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이 좋죠. 네, 뉴스 갈까요? 네, 뉴스 바로 넘어가시죠. 네. 그 삼성의 어제 이재용 회장의 어떤 메시지가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5% 올랐습니다. 5%? 네. 삼성이? 예. 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진짜 오랜만 아닌가? 삼성 맞아요. 5%는? 시총 1위가 5% 오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 예, 5.3%딱 우리 올랐습니다. 양자 컴퓨팅 뭐 오른 게 이거예요? 양자 관심이 많아. 나 지금 찾아봤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18인데. 이게 워낙 고점에서 사셨나요? 아, 그랬나요 또? 변동성도 크고요. 네. 예. 자,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임원들에게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라고 질책을 하면서 사직성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탈패를 하나씩 줬다 그러는데 여기 같이 보시면은 크리스탈 패?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 어. 사실 삼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거긴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 근데 일단은 메시지 얘기부터 하고서 뭐 한번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서장 이하 임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 정훈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병철 창업회장 그리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에 담긴 영상이 상영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장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다. 그리고 이제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삼성의 위기를 주제로 강연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기보다 남들보다 잘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자기 실력보다는 남들 지금 내가 좀 잘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안이함이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등수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질적 향상을 못 이루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이 그만큼 아직 절박하다는 위기의식을 좀 서로들 느꼈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로 삼성전자의 어떤 부문들을 보면은 일단 뭐 범용 메모리가 부진하고요. 네. HBM은 아직 납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TV 시장 점유율 글로벌 1등이긴 한데 30%에서 28.3%로 낮아졌고 스마트폰도 19.7%에서 18.3%로 낮아졌고 D램도 42%에서 41%로 낮아졌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이 상황적인 숫자가 줄어든 부분들 파운드리 이런 데는 거의 점유율이 8%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전에 한 19%막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었죠. 예전에. 예. 올라갔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원래 그 정도는 됐었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직세라고로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게 뭐 이렇게 기업의 CEO나 경영자들은 지금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 혼내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말고 이제 우리 회사는 뭐다. 그래서 1위로 가야 한다. 이제 이게 이제 보통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이것저것 잘못하고 있잖아. 이거 좀 잘 좀 해. 해초리 때리는 거 당연히 해야지. 그거 말고 이제 우리 삼성은 이제 여기로 간다. 이게 뭐예요? 첫째도 기술, 아 기술. 둘째도 기술. 또 톤으로 조지네 또. 아 기술로 간다. 기술의 삼성이다. 근데 이 네. 부분이 그 정프로님 말씀이 맞는데요. 네. 삼성전자 정도의 사이즈가 큰 회사들은 네. 이게 디테일하게 뭐 하나를 가지고 방향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인사로 귀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인재들이 삼성 내에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부분에 뭐 내부 정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알력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가야 되는 방향의 설정을 잘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방향이 설정된 이후에 거기에 발목을 잡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뭐 얘기한 부분들이 저도 느끼기에 이거 정프로님 말씀대로 약간 이제 두루뭉술하다.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고 뭐 가자 하는 걸로 되겠냐라는 부분들은 그냥 어찌 보면 되게 상투적인 얘기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플랜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 설정을 어쩌면 비전문가인 이재용 회장이 설정해 주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본다면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어떤 그 힘을 누구에게 실어줄까에 대한 인사로서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럼 그게 누구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오히려 뭐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내부적인 그 인사들이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네.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어디에 집중을 해줘야 되고 어디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지를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면은 소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안 들립니다. 네. 네. 위에 있으면은 거기에 이미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오히려 밑에서부터 중간까지 올라오는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듣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어제 그 다른 전문가들하고 해봤을 때 그 얘기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물론 그 기술 리더십 관련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젠슨왕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를 그냥 젠슨왕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젠슨왕이 보여주는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지 뭐 AI, 피지컬 AI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보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아 우리 CEO가 저거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가 다 그 방향을 보고 가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하지 메모리 반도체도 하지 거기에 파운드리도 하지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뭘 보고 가야 되는지가 좀 모호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그 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삼성은 왜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하했을까라는 네. 부분들이 진짜 옛날 얘기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옛날에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정프로님? 옛날에요. 우리 그 뭐 선배들 때, 삼촌 때, 아버지 때 왜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애는 집에서 밥 달라고 울지. 와이프는 집에서 애 학원비 없다고. 예, 뭐 그런 게 먹고 살기 자체가 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랬나? 네. 아닐까? 그쵸. 예. 그러면은 진짜 열심히 살면 또 열심히 살면 잘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과 희망이 있고. 의지가 있고 거기에 설레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속된 말로 옛날에는 나 대신 잘못 죄졌으면 깜빵 가라 그래도 가잖아요. 네. 왜? 그에 합당한 거의 인생이 보상이. 보장되는 보상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 같은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열심히 해라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하게 하라 그러고서 이거 크리스탈패 이렇게 주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다른 식의 동료가 필요해요. 네. 그냥 위기다 뭐 지금 뭐 돈 벌어라 그러면서 돈 벌으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성과 보상은 안 해줘. 그러면서 또 이중적인 목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 단기적인 이익에 추구하지 말고 기술 중심의 어떤 그런 역량을 집중해.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그리고 지금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하겠어. 이런 그거 안 부분들도 맞네요. 안 맞잖아요. 그런 이런 부분들이 안 맞으면은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국은 그 아랫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아랫단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부분들을 주기가 그러네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워낙 일단 리더십이 강하기도 하지만 주식들을 엄청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그 막 일확천금의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기 뭐 슈퍼카 사갖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슈퍼카 배달 시켰는데 오는 거 수령을 못 해갖고 저 현관 앞에 놔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리더십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인사 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뭐 외부 인재 영입 인사들 대부분 정치력에서 밀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1, 2년 만에 나간다는 얘기는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 네. 같고 그럼 진짜 핵심적인 인재를 뽑았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떻게 발탁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역할을 해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인사 고민이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뭔가 방향 설정이 잘 됐으면 어떻게 구성원들을 치열하게 여기를 달려나가게 할 것인가 네. 라고 했을 때 채찍질하는 방식으로는 아파서 잘 안 움직일 겁니다. 그럼 거기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 근데 그게 꼭 돈만이 전부는 아니기는 해요. 그렇죠. 예, 네. 그 젊은 엔지니어링 하는 엔지니어들은 뭐 미국 애들이 나랑 어차피 미국에서 똑같이 공부했는데 네. 뭐 쟤보다 내가 못할 게 뭐 있어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거든요. 근데 힘 빠지는 일이라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다. 네. 주가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주가 많이 그래요? 올랐고 지금 그 레가시 반도체 쪽에서의 그 가격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뭘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좀 찾아보다가 송명석 위원님이 네. 워낙 잘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3월 4일에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최근 DDR 현물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DDR4 같은 경우는 제품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고 있다. 이거 하락세였는데 네. 혼재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일부 생산업체의 일비나노 공정의 DDR5에서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 고객 수요가 타업체로 집중되며 현물 시장 내 DDR4 출하가 감소한 것이 DDR5 현물 가격 상승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DR4의 경우에는 가격이 낮은 리콜 제품의 가격은 소폭 반등했으나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 하락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요는 여전히 약세이고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가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량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DDR5 현물 가격의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DDR4의 가격 하락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셨어요. 일부의 생산 차질이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여기 그냥 문구 그대로 송명석 위원님의 분석 그대로 본다면 DDR5 현물 가격 반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DDR4의 가격 하락은 지속될 전망이다. 네. 이렇게 분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일 큰 이슈거든요. 네. 네. 이게 레가시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이게 지속될 것인지가 제일 큰 관심사고 여기서 원인이 불량이 있었다. 네. 근데 어디에서 불량이 있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거 혹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히 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전에 보면 뭐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맞춰서 기관들이 막 사준다. 네, 기관들이 왜냐면 이제 주가 올려야 되니까 이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주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네. 회장님 말씀하시면 뭐 무슨 증권사 어디 뭐 여기저기 통해갖고 막 사요. 그래서 막 가격 올려. 그런 게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이번엔 뭐 그러진 않았겠죠. 저는 정 프로님의 저 한국 사회를 20년 뒤로 후퇴시키는 음모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은데 네. 요새는
너무 이렇게 음모론 이면에 또 이렇게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네. 정프로님이 틀렸다라고 말. 에이 틀렸을 거야. 이건 틀렸어. 내가 틀렸어 무조건.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것도 아까 그 시장에서는 레가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으니까 네. 그게 이렇게 얽혀 들어가면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지금까지는 레거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인공지능으로 올랐고 삼성전자는 못 올랐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레거시가 좋아지면 시장이 좋아지면 네, 삼성전자가 조금 더 그 실적 면에서 이득이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게 시장에서 아 이제는 또 디램이 좋아지니까 삼성이야 막 그러면서 삼성이 막 옛날 하이닉스처럼 그냥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미래가 이렇게 막 HBM처럼 기대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 갈까요? 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네네네. 어제 삼성 얘기를 워낙 사람들하고 많이 해서 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 하나그룹이 호주의 방위산업업체 오스탈 지분에 대한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스탈 이사회에서 자꾸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오스탈 이사회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인수를 그러니까 안 팔겠다는 것도 아니면서 네. 인수에 대해서 자꾸 이게 미적미적거리는 부분들이 약간은 좀 비싸게 팔고 싶다라는 뉘앙스가 그렇겠죠. 오히려 좀 강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이거를 뭐 미국 그러니까 오스탈이라는 호주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샀는데 네. 필리조선소는 좀 작아요. 근데 그 오스탈의 그 조선소는 실제로 미국에 함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사게 되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그래도 미국에서 조선업하기 쉽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라도 이제 그 물건 수준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9.9%를 시장가의 16%가량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600억 정도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9.9%냐면 여기도 이제 방위산업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그 호주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승인을 그러니까 10% 넘어가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9.9 확보하고 승인 받아가지고 남은 돈 해가지고 한 20%까지 확보를 하겠다. 네. 근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보면 적대적 인수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이거를 표현은 전략적 인수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 3천억 정도의 실탄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1,600억 실탄 쓴 다음에 나머지 추가로 인수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스탈 인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오스탈 이사회가 뭐라 그랬냐면은 한화가 승인을 얻지 못할 거야. 네. 아니, 지가 왜 그런 판단을 합니까? 지는 팔 거냐 말 거냐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 뭐 정부하고 해결할 문제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미국에 있는 회사 컨소시엄 짜와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것도 뭐 인수자가 짜오면 되는 거지 그거를 자기들이 하는 게 그 얘기들을 봤을 때는 뉘앙스로 봤을 때는 좀 비싸게 사라. 지금 그러니까 호주에 그 한화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고 싶은 입장이고 오스탈은 들어가 있는 입장이니까 그냥 비싸게 팔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적대적이라고 적대적이 영어 표현인 것 같아요. 적대적. 네, 네. 그렇게 감정적인 표현은 아니거든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지분을 확보하는 뭐 그런 정도의 뉘앙스인데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하나오션이 2조 3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 6척을 수주를 했었고 삼성중공업이 그 셔틀 탱커를 9척을 1조 9천억 원 규모로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왜 좀 특이하다라고 봤냐면은 일단은 탱커도 뭐 어제 삼성중공업에서는 2016년 이후에 그 전 세계에 발주된 51척 중에 29척을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해서 1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10년 점유율로 해서 그런데 최근 점유율을 제가 찾다가 좀 못 찾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중국으로 되게 많이 넘어갔어요, 탱커가. 근데 왜 갑자기 탱커가 9척이 한 방에 들어왔을까? 네. 라는 부분에서 이게 최강식
애널리스트가 얼마 전에 낸 리포트의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 얼마 전에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 받겠다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요. 그거를 통해서 최광식 애널리스트가 이중 구조가 탱커 시장에 형성이 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탱커 선단의 21%, VLCC 운용 선단의 25%, 미국 조치는 대형 선단 VLCC 35개의 마켓쉐어 마이크로소프트인 줄 알았네. 마켓쉐어의 직격을 매길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탱커 시장이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 상위 시장은 한국, 일본이 중심이 되고 네. 하위 시장은 중국, 조선소가 더 낮은 용선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돈 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배값이 싸더라도 네.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니까 네. 그럼 배값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이거 탱커 한 절반 정도 인수할 거라고 절반 정도 수주할 거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9척을 한 방에 수주를 한 게 왠지 이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네. 좀 그렇지. 얘기들이 있어서 네. 이 뉴스를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화가 호주에 있는 조선소 인수에 나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화에다가 그 컨테이너 맡긴 데는 대만 에버그린입니다. 한화에 컨테이너 맡긴 데는 예, 에버그린. 예, 대만의 에버그린. 그 길막했던 그런 게 아닌가요? 그랬었죠. 되게 주요 길막 왜 이렇게 나쁜 점만 기억합니까? 남 실수 한 번 하면 그거 평생 기억해갖고. 배 이렇게 쓰러진 애가 거기에요. 예, 아니 워낙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어디였지 거기가 그 수에즈였나? 수에즈에서.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그 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했는데 그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뜨려 봐야 이제 한국은행 정도 떨어뜨렸는데 그 원래 전망을 2% 이상 2.1%였다가 네. 1.5%로 석 달 만에 무려 0.6% 포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2.1로 예상했다가 예, 지금 1.5. 예. 와. OECD는 근데 좀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근데 중간 전망 중간 하니까 원래 네. 그러니까 반년 1년에 두 번 하는데 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중간 전망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1.5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세계 시장 성장 전망률도 이제 3.3에서 3.1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도 2.4에서 2.2로, 일본도 1.5에서 1.1로, 유로존도 1.3에서 1.0으로 성장률 전망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유독 좀 많이 떨어뜨린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멕시코가 원래 1.2였는데 네. 마이너스 1.3으로. 네. 그러면은 퍼센트 포인트로 하면은 마이너스 2.5% 포인트를 떨어뜨렸고 아. 네. 캐나다가 2%에서 0.7%로. 에? 이거 다 관세네요. 캐나다, 멕시코, 한국. 그렇죠. 그러네. 예, 딱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진짜 많이. 그리고 이제 OECD에 대한 분석에서도 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정국에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경제 전망에 악재가 됐을 거다라는 부분들도 분석 내용들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저는 그때 한국은행 전망 1.5 내렸을 때 그 추경 뺐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뭐 사실 OECD도 추경 반영해서 하진 않았을 거니까 네. 1.5보다는 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네. 이게 지금 확실히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가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좀 낮췄다는 건데 오늘은 뭐 따로 빌드업 뭐 이런 거 없이 여러분께 먼저 좀 경고를 좀 주의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짜고짜 멱살부터 잡고 시작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두 가지인데 말이죠. 하나는 이제 치즈 돈가스. 네. 네, 이건 뭐 문제 없습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이제 그 치즈 돈가스 또 튀겨 먹으려면 예. 네, 요즘 에어프라이어 좋잖아요. 기름바로 튀기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보랄 에어프라이어거든요. 네. 브랜드 이름입니다. 보랄. 되게 유명한 브랜드죠. 그렇죠. 네, 그럼 좀 다행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채팅창에 이상한 거 적지 마시고 이상한 게 있어요. 보라를 이상하게 바꾸지 마라.
자꾸 그 말 강조하지 마시고. 네. 원래 할 얘기 없을 때 톤으로 조지는. 에어프라이어입니다. 보랄 우리 저 보랄 요 제품 같이 쓰는 친구들끼리 보랄 친구들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아, 나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면은 에어프라이 잘 네.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한번 열어가지고 이거 아. 보고 다시 집어넣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보라구나. 근데 이게 투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유명해요.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요게 이제 아이구야 요렇게 어, 안에가 투명하게 보이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잘 익어가고 있는지 네. 직접 볼 수 있게. 네. 자, 안에 이렇게 또 쇠망이 있어서 기름 같은 거 잘 빠지게 보랄 에어프라이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뭐가? 우리 다 이게 뭐 깔거든요. 에어프라이어 할 때마다 청소가 힘들어서 다 깔거든요. 그렇지. 네. 예. 그렇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청소하기 편합니까? 아니 그 저거네 네. 이주호 기자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요? 원래 저렇게 기름 내려가는 칸은 있어요. 네. 원래 있어가지고 그 기름 안 내려가게 하려고 그 까는 거고 저거 원래 기름 내려가는 칸은 그래요? 원래 있습니다. 근데 저게 그 넣다 뺐다 해야 되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네. 이게 뭐 뒤집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네. 하여튼 치즈가 치즈 괜찮아. 너무 옆에서 맛있게 먹으니까 뭐 말을 못 걸겠어. 아니 근데 우리 저 네. PD가 잘못 튀겼네. 그래요? 왜냐면 기름을 조금 더 이렇게 흠뻑 묻혀야 돼요. 음. 왜냐면 원래 얘는 이게 기름에 튀긴 애잖아. 그렇죠.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할 땐 좀 더 기름을 넉넉히 둘러야 됩니다. 아. 근데 아마 기름이 없었나 봐.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갔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맛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치즈 돈가스 한번 먹어볼게요. 요게 이제 빵가루를 이거 좀 디테일이 있는데 또 톤으로 또 이 컨텐츠 없는 애들의 문제예요. 빵가루를 습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식. 예, 이게 약간 물기를 품고 있어야 나중에 저 튀김 딱 들어갔을 때 걔네들이 막 확 타지 않고 맛있게 튀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튀겨지는 게 이게 또 진짜 정프로 하나 되니까 하는 겁니다. 튀기는데 막 소리 막 들리잖아요. 이게 네. 무슨 소리냐면 안에 있는 그 음식물 안에 있는 어떤 수분 같은 게 이게 기화가 되면서 빵 터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못 나가니까 못 나가고 있다 갑자기 빵 터지니까 그 소리가 이제 빠바바바박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럼 맛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주호 기자. 진짜 보랄 이런 말. 저 또 톤으로 저거 내 얘기했잖아. 저 아, 채팅창에서 근데 진짜 맛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얘기해 준 것 같다 베끼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진짜 맛이 좋은데요. 근데 저는 뭐 잘못 만들었다고 하는데 맛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맛있다 근데. 근데 이거 얼마냐면 여기 이제 고메 공방이라고 유명해요 여기. 그 무슨 헐리 뭐 이런 데 가면 있는데 요게 5팩에 얼마입니까? 58,000원입니다. 네, 5팩이 58,000원. 5팩이라고 하면 몇 개 들었냐면 아마 한 팩에 3개인가? 뭐 이렇게 한번 들어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요거 이렇게 딱 튀겨갖고 떡볶이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그 카레 버섯 먹으면 진짜 맛있지. 한 팩에 4개 들었습니다. 4개 들었어? 네, 한 팩에 싸다. 4개. 그럼 요게 하나에 한 10,000원꼴이니까 한 개 따지면 한 2-3,000원 안쪽이네, 그죠? 그러네요. 네, 요거 이제 한 가족 딱 먹기 딱 좋죠. 요거 딱 튀겨갖고 떡볶이나 아니면 저 카레가 진짜 맛있습니다. 카레 네. 이렇게 해갖고 샥 먹으면 아주 그냥 치즈 쭉쭉 늘어나죠. 아까 치즈 늘어난 거 보셨죠? 네. 제가 꾸민 게 아니라. 보랑 이제 에어프라이어 보랄 에어프라이어가 5.5리터. 요게 이제 79,000원. 79,000원. 79,000원입니다. 한 40도에서 200도까지 저온부터 고온까지 아주 폭넓게 요리할 수 있는 보랄 에어프라이어.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보랄 제품 쓰면서 네. 보랄 친구 한번 돼볼까요? 그러면 아시죠? 여러분도 우리도 다 같이 보랄 프렌드. 보프라고 하죠, 보프. 자,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앤드 치즈 돈가스. 치즈 돈가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시고 우리 권 팀장님은 이쪽에서 보내드릴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